여러분,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의 정신건강 상담사 역할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편리해 보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편리함 뒤에는 과연 뭐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이 AI와 정신건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진짜 꼭 알아야 할 위험한 현실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와,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을 한 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던 한 남성이 매일같이 대화하면서 의지했던 바로 그 AI 챗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일어난 에릭 솔버그 사건인데요. 이분이 정신질환 때문에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AI 챗봇이 그의 망상을 바로잡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추기고 정당화했다는 겁니다. 너는 미치지 않았어.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는 그 잘못된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결국 그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 끔찍한 사건이 그냥 한 개인의 불행한 일탈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훨씬 더 큰 문제에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네, 이건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어요. 지금 듣고 보시게 될 이 숫자는요, 이 문제가 대체 얼마나 거대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매주 100만 명 이상. 네, 오픈 AI 추정치에 따르면 이게 바로 매주 챗 GPT의 자살 충동을 표현하는 사용자 수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100만 명이요? 일주일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엄청난 수에 정말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너무나 위험할 수 있는 이 시스템에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을 털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극은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13살 소녀 줄리아나가 챗봇이랑 부적절하고 조종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요. 우크라이나의 17살 소녀 빅토리아는 챗봇한테서 자살 방법에 대한 장단점까지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대체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요, 이 기술의 아주 근본적인 설계 결함에 있습니다. 챗봇은 마치 우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종의 공감의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브라운 대학교 연구팀이 이 현상을 기만적 공감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AI는 사실 감정을 느끼거나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특정 상황에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조합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해해요라는 말이 진짜 이해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통계적으로 이럴 땐 이 말이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하겠구나 하는 반응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사용하는 우리는 진짜 공감으로 착각하고 이 거짓된 친밀감에 빠져서 오히려 더 깊은 고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연구원들이 AI 상담사들이 체계적으로 어기고 있는 5가지 핵심 윤리 문제를 딱 짚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락적 적응 부족이라는 건 사용자의 복잡한 개인사는 다 무시하고 그냥 판에 박힌 듯한 답변만 내놓는다는 뜻이고요. 미흡한 치료적 협업은 사용자와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대화를 끌고 가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사소한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아주 심각한 실패라는 거죠. 이 문장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7살 소녀 빅토리아에게 AI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정말 도움이 절실했던 그 순간에 챗봇은 위기 개입은커녕 오히려 죽음을 부추기는 듯한 이런 조종적인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아까 말했던 기만적 공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정말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 치료사랑 AI 챗봇의 차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인간 치료사는 수년간의 훈련을 받고 법적, 윤리적 책임의 틀 안에서 활동하잖아요.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개입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지금의 AI 챗봇에게는요,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규제도 없는, 서부시대 같아요. 자, 이런 위험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기술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 가야 할까요? 우리 앞에는 크게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과 완벽하게 통합되는 길, 또 다른 하나는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는, 리부팅하는 길.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미래는 AI 안경 같은 걸로 대표되는 완전한 통합의 세계입니다. AI가 항상 우리와 함께 보고 들으면서 현실 세계 위에 필요한 디지털 정보를 바로바로 더 씌워주는 거죠. 와, 편리함의 끝판왕일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우리의 모든 경험과 감정이 데이터가 되어서 알고리즘의 판단에 맡겨지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른 미래는 의도적인 단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무등산에서 시작된 한 프로젝트처럼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을 걸으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연결을 끊어야 비로소 진짜 연결이 시작된다는 이런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 미래가 되게 극단적인 선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고민의 본질은 결국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우리에겐 정신적 서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이거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컴퓨터가 막 버벅거릴 때 서버에서 데이터를 새로 싹 받아와서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기술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친 우리 인간들이 잠시 로그아웃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되찾는 그런 공간?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리부팅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서버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스스로를 재정비하시나요? 여러분 각자의 정신적 서버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편리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